안녕하세요. 그런지맨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요, 지금 진보가, 우리는 이제 이미 진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수 꼴통이 아닌 사람들은, 진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보수 꼴통인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는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얀테라겐을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 그래요. 얀테라겐. 얀테라겐이라는 것은 스웨덴 말이죠. 스웨덴 말.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얀테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얀테의 법칙. 얀테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얀테라는 마을에서 생긴 법칙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얀테라는 마을에서 생긴 법칙은 무엇일까? 이 스웨덴 사람들의 중용, 그리고 협력, 그리고 배려, 공감,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두레 이런 거죠. 그런 문화가 배어 있는 그러니까 법칙인데요. 어떤 빼어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트가 사회를 리드해 가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CEO가 있고, 혹은 어떤 단체장이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떤 모두를 대신해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결정을 하고, 그죠? 그러는 게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민주주의 안에서 자리 잡은 것인데, 이 얀테라겐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 전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직함 같은 거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미스터, 미스 얘기하듯이, 미세스 얘기하듯이 그냥 통상적인 지칭만 할 뿐이지, 사장님, 회장님, 대표이사님, 혹은 교수님, 박사님, 이런 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칭 같은 걸 안 쓴다고 해요. 그 존칭이라는 것 자체가 나보다 윗사람을 대우해주는 건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은 윗사람이 대접받기 위해서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칭 같은 것도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한 3번 이상은 읽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얀테라겐의 원칙, 이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얀테라겐의 원칙 10가지. 이거 제가 많이 읽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쟤는 진보가 아니었어. 혹은, 쟤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 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가 아니었어. 혹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랑 맞지 않아가 되는 사람들이 걸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0가지입니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 우리를 비웃지 말 것.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아니, 한두 가지가 해당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갱생시키거나 뜯어 고쳐서 뭐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5항목 이상이 해당된다면은 그거는 진보가 아닌 거죠. 예, 독재자. 그죠? 혹은 그 보수, 꼴통, 엘리트주의.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다 그랬죠. 3인행 필요하사. 예. 얼마 전에도 투도코아님께서 뭐 그 어떤 글을 썼는데 글이 기억이 안 나네. 댓글만 기억나네. 댓글에 제가 스승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랬더니 투도코아님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부끄럽게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소 막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불편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댓글에다가 3인행 필요하사라고 쓰고, 예. 제가 직접 그 코아님에게 배운 거는 없지만, 투도 코아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건 없지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좋아요 해주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제가 어떤 자꾸 높여주는 말에 혹은 본인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었다고 좀 과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불편해 하셨는데, 예, 저는 순수하게 정말, 예, 그래요. 저는 코아님을 알기 전에, 예, 그냥, 김어준, 이동영, 그렇죠? 걔네들이 더 신뢰를 했었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제 정치적인 스승이나 다름없는 인간들이었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권순욱 대표와 2017년 5월 달에 권순욱 대표와 이동영 간의 어떤 SNS 상에서의 싸움, 그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 뒤에 코아님과 설 대표와 등등 권순욱 대표의 뉴비씨 당시 정치 신세계 나오셔가지고 같이 했을 때 이동영이 안 나왔던 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코아님을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코아님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대신에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지, 절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예.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네요. 겸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얀테라겐 이 원칙 10가지 말씀드렸고, 자, 이런 배경에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스웨덴의 복지를 한번 봅시다. 복지 연표를 한번 보면요, 1913년
공적 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요. 1932년에 그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이 처음 집권을 합니다. 이때. 예. 이 집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얄마르 브란팅을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 복지 연표를 좀 더 읽어드려 볼게요. 1937년에 출산 수당 도입을 했어요. 37년입니다. 1937년. 예? 2017년 뭐 이거 아니에요. 예. 1937년이에요. 1947년 기초연금을 소득조사 없이 모든 재산 대상자에게 정액 지급. 아, 이게 그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예. 1948년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을 우리나라는 저기 6.25 전쟁도 치르기 전인데 대단합니다. 네. 1974년 유급 부모 휴가제 도입. 76년 임금 피크제 도입. 그리고 쭉 없다가 없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997년 3인당 재집권 후, 여기 나오는구나. 네, 3인당이 재집권해요. 그러니까 32년에 해서 몇 년이더라? 76년. 네, 제가 연도가 헷갈려가지고 32년부터 76년까지 44년간 3인당이 계속 했다가 이때 그 우파연합한테 당합니다. 우파연합이 중도 보수당인데 중도 보수당 기독교 민주당, 중앙당, 자유당 뭐 이런 네 당이 우파연합을 해서 연정을 이루어 가지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당으로만 따진다면은 여전히 3인당이 독보적인 1당이었죠. 예.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은 계속 1등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계속 우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복지가 이제 감축되고 세율도 낮아지고 막 이랬는데 다시 재집권을 한 게 97년이었죠. 예. 아무튼 97년에 다시 76년부터 97년까지는 없다가 97년에 다시 복지 연표 중에 또 나오는 게 3인당 재집권 후 재정 수지를 GDP 대비 2%로 못 박은 강력한 재정 준칙 도입. 그 연금 제도를 다시 개혁하고 기초연금제를 폐지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GDP 대비 2%로 못 박은 강력한 뭐 재정 준칙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98년 공적연금 축소를 하는 개혁안 최저보증연금 제도를 도입. 그리고 2007년 7월 재활의 사슬 정책을 도입. 병가자의 노동 능력을 점검하는 정책. 예. 2008년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성평등 보너스 등을 지급.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연표를 제가 복지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읽어드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죠. 뭐 임금 피크제니, 뭐 출산 수당이니, 뭐 아동 수당이니, 뭐 이런 얘기. 예, 이게 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일단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고요. 예. 유럽에서는 1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대륙 전체가 아무래도 어떤 그 전운 때문에 전쟁의 기운 때문에 다 망하거나 불안하거나 경제가 뭐 이렇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근데 스웨덴은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나라라 그죠?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에 바로 옆에 노르웨이는 대충 어딘지 아시죠? 예, 스웨덴 뭐 아시긴 아실 건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 예. 독일 위쪽으로 쭉 이제 덴마크 있고 그 위에 스웨덴 붙어 있는데 이제 노르웨이 옆에
하여튼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그 주변국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폴란드, 뭐 네덜란드, 프랑스, 그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스웨덴은 그 주변국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전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덴마크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웨덴까지 넘어오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을 선언했죠, 중립을. 전쟁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당시에 스웨덴은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전쟁 특수로 좀 얍삽하지만 좀 돈을 좀 꽤, 국가에서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유럽 전체가 전쟁 때문에 완전히 바닥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성장을 하는데 그때는 또 같이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나라에 가진 게 많았으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제가 37년에 막 출산수당 도입하고 47년에 막 기초연금 지급하고 48년에 아동수당 도입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가진 게 있었으니까. 예. 그게 아니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돈을 쓸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과 운대를 잘 타고 가진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는 혹은 여유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떤 다른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제외한 여가를 쓴다든가 그런 돈이 있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유럽 국가는 그 당시만 해도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망했죠, 완전히. 그렇지만 그런 나라에서 돈을 버는 족족 경제를 살리는데,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먹여 살리는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스웨덴은 나라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복지, 국민들을 향해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를 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것은 또 이 3인당이라는 어떤 중요한 여건이 필요했었죠. 있었죠. 여건이. 근데 이 3인당을 이끈 사람이 바로 얄마르 브란팅이라는 사람이죠. 예, 이 얄마르 브란팅은 1860년에 태어나서 192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얄마르 브란팅은 총리를 3번 역임합니다. 3번. 1920년 첫 번째 총리를 잡았을 때 이때가 전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로서 집권한 첫 정치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얄마르 브란팅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유럽 전체에서 첫 번째 집권한 사람이 됐고요.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초에 브란팅은 스웨덴이 이제 노르웨이를 복속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브란팅이 반대를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하지 말자. 이때가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국가 전체를 이제 전쟁에 그러니까 총칼을 잡고 하는 그런 거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잡아놓은 어떤 시초가 되는 겁니다. 시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1차 대전이 났을 때도 중립을 고수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집어먹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에다가 총불이 들이대고 많이 뺏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립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밑으로는 덴마크, 양옆에는 이제 뭐 노르웨이랑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독일과 거리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들이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그나마 이 1차 대전과 그 크게 관련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데다가 우리는 전에도 싸움 안 하려고 이렇게 전쟁 계속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집권하고 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빠지겠다라는 중립을 고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는 이제 스웨덴의 중립을 지켜낸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자였지만 그렇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브란팅은 에두아르 베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막시즘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잘 이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개량주의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노동자가 의회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을 지지를 했어요. 예, 그렇게도 했지만 그 후에 러시아 정권이 그 볼셰비키 체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0월 혁명 때. 예, 그렇게도 했고, 그가 이제 사회 개량주의자였지만 소련 그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얀테라겐을 보면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 우리를 비웃지 말 것.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예. 어떠십니까? 다시 들어봐도 참 좋은 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은 그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당 체제에서 보면요, 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어떤 그 부를 나눠 갖고 일을 나눠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과 혁명은 그 노동자 계급 그리고 그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이 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혁명이 그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상을 세웁니다. 동상을. 얘네들은 동상을 세워요. 레닌, 스탈린, 모택동, 그죠? 이런 동상을 세워서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들에 따라서, 영웅들이 한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부를 나눠 갖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지나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했을 때는 다 그 결국에는 독재로 이어지고, 그 독재는 결국에는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으로는 획일화된 어떤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금은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이 나라가 발전하거나 국민이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스웨덴은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얀테라겐, 이 10가지 항목을 보면요, 절대로 영웅을 만들지도 않고, 그죠? 누군가 잘했다고 공치사하지도 않고, 계급이 나눠지지도 않고, 네.
이런 거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얄마르 브란팅이 그 스웨덴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반대했고, 그래서 1차 대전에 중립을 지켜냈고, 그죠? 그리고 사회주의자였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버무린, 절대 그 공산당 쪽에 빠지지 않고 그걸 막아낸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이 사람은 그 저기 21년인가요? 잠깐만요. 예. 192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만큼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 스웨덴 하면은 얄마르 브란팅은 꼭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라도 굉장히 좋아요. 예. 뭐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스웨덴 그러면은 이 얄마르 브란팅만 생각이 나고 그 얀테라겐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과거부터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 천국 스웨덴이 나온 거죠.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갑자기 엘리트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자 오늘부터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세상에서나 어느 세대에서나 어느 시기에서나 엘리트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예. 과거 로마도 그랬고요. 로마가 그런 보통 나라나 문명 혹은 이렇게 보면은 500년, 뭐 짧게는 뭐 몇 년짜리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조금 그래도 왕조라고 했을 만큼 부를 법한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뭐 200년에서 700년 사이가 많습니다. 근데 로마는 1000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들은 물론 황제도 있고 하지만 그 자기네들이 실패하고 잘못됐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복귀하고 다시 바로잡는 어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그런 뭐 꼭 그 문화의 어떤 위대함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기가 자체가 그 정도로 길게 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한두 명의 어떤 그런 그 독단과 그런 독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예. 진시황. 예. 처음으로 황제라고 불렸던 그 진시황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인간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로 칭하면서, 그죠? 시황이잖아요, 시황. 예. 진나라의 시황. 시작하는 황제. 예. 그 정도로 뛰어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없었죠. 예. 그 정도로 사람의 의지에서는 될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본인을 낮추고 이 얄마르 브란팅처럼 본인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 그리고 계몽과 계도는요,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어떤 뭐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들이 뭐 엘리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행시를 패스하거나, 그죠? 뭐 고위 공무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재벌가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아니면 특수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저희는 하죠. 예.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맞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맞고. 근데 그 대단하고 뛰어난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엘리트는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각계각소에서 그 뭐 경제 쪽, 뭐 정치 쪽, 혹은 무슨 노동 쪽, 또 교육 쪽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거고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어도 똑똑하다는 것만으로도 리더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요, 틀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정치를 잘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일을 성실히 잘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뭐 장사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법도 없는 거고, 그죠? 사람을 잘 만나고 뭐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빨리 결혼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게 엘리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것과 춤을 잘 추는 것,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리를 잘 만드는 것과도 똑같은 거고요.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것과도 똑같은 거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달리기를 잘하는 것, 뭐 운동을 잘하는 것, 뭐 운동도 달리기지만 아무튼 악기를 잘 다루는 것 등등등,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그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공부가 어떤 그 업무 능력의 어떤 척도가 된다거나, 그렇죠? 그 이런 경우는 있죠. 학자로서 어떤 그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그 집중하고 어떤 그 아는 게 많아야 되는 바탕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어떤 학문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닦는다는 거는 그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역시도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객관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약자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정치인은 어떨까요? 정치인은 일반인들 중에 가장 일반인이어야 해요.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그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해요. 왜? 검사들 중에 대표도 필요하고 판사들 중에 대표도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한 3분의 2가 다 뭐 법조계죠. 예. 변호사, 판사,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노동자의 대표는 누가 해요? 한 명? 두 명? 변호사가 많습니까? 노동자가 많습니까? 이 얄마르 브란팅은 그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쥐어지면 노동자가 의회에 진출을 할 수 가능하다고 이미 2000년대래 1910년 전후에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스웨덴의 복지국가 같이 그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 이 나라는 뭐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예. 특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일하다가 그만두면 저거 주잖아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 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기간이 아마 젊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6개월에서 12개월인가? 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의 그런 보조수단밖에 안 되죠. 이 스웨덴 말고도 북유럽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뭐 24개월 막 이렇게 준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주느냐? 돈 자체는 그냥 준다고 합니다. 근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저시급에 맞춰서 돈을 주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150, 200 이 사이를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이상도 받나? 하여튼 뭐 대통령님이 바뀌셨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유럽의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뭐 충분히 그 자기가 일해서 벌었을 때만큼 돈을 받아가고 24개월 뭐 이 정도 동안, 그리고 어떤 직업을 새로 하고 싶을 때는 그 직업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자격증 하나 따게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당장 초급 단계의 어떤 그런 교육만 해주고 그 뭐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보조를 해주고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정말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예. 그런 나라가 되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얄마르 브란틴 같은 사람이 정말 노동자를 공감하고 국민을 공감하고 약자를 공감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스웨덴 3인당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6년까지만 그 집권을 하고 정권을 빼앗깁니다. 어디에? 그 보수 연합에다 뺏기죠. 우파 연합에 뺏깁니다. 우파 연합에 뺏기는데 이때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최고다. 예? 자본주의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복지는 없애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스웨덴까지도 이제 들어왔던 거죠. 예. 이렇게 됐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틀렸다라고 다시 그 정권을 가지고 오죠. 예.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스웨덴의 복지가 잘못된 거다라고 어떤 그런 것을 예시를 들기 위해서 보수 꼴통 새끼들이 이 70년대 이 뭐 정권을 빼앗겼던 3인당에서 이 우파 연합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당시에 요것만 다 떼서 갖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요렇게 떼서 갖고 오는 이 쓰레기들은 뻔하죠. 예. 언제나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어느 부분만 갖고 와가지고 여기는 이래, 이건 망했어, 사회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망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꾸며낸 거죠. 이게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새벽이라 졸려가지고 횡설수설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오고 싶었냐면요. 지금 진보를 자처하고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조리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죠?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고 싸워서 정권을 바꿨잖아요. 근데 정권을 바꿔놨더니 이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 자신은 특혜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을 가르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얄마르브란텐처럼 본인이 가진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들과 노동자와 약자와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이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죠?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갖고 온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인류학자 리차드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예, 그 아프리카 그 부시맨 중에 쿵족이라는 부족에서 3년을 사시면서 그 현지 조사를 하셨었어요. 예, 이 인류학자 리차드 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 리차드 리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있고 이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돼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리는 이 3년 동안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 따라주고 도와준 이 부족분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축제 선물로 황소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1930년대 이후 여기 그 선교 활동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에 이웃 부족에게 뭐 큰 황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관습이 이 부족에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황소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수소문 끝에 제일 크고 자기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일 크고 제일 그 살찐 그런 황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부족민들이 이 리차드 리를 찾아와요. 그 소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부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어디지 삐쩍 마른 소를 씨발 우리 보고 먹으라 그래. 이게 막 빈정빈정거리고. 예? 아, 야, 저 소는 겉으로만 저렇게 커 보이지, 야, 저렇게 좀 삐쩍 말랐어. 저렇게 작은 소가 어딨어? 저거 분명히 죽여가지고 잡으면은 여기 축제 온 사람들 다 먹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막 되게 깔아 뭉개는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리차드 리는 다시 어린 송아지를 막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차드 리는 막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송아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리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아끼고 좋아해서 선물하려고 좋은 소를 산다고 샀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늙고 병들고 맛없는 소로 보였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어리고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송아지를 샀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크고 살찐 소를 잡으니까 어때요? 부시맨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가 소였던 거죠. 애초에. 그래서 부시맨들은 그 고기를 말과는 다르게 야 저거 먹고 무슨 나는 축제가 재미 하나도 없을 거야. 나는 저 고기 잡아도 먹지도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부족들이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축제도 엄청 성황리에 잘 치르고요. 그랬는데 리차드리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소를 갖고 왔을 때 소가 늙었네, 저런 소는 잡아도 맛이 없네, 질길 것 같네,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 축제는 망했네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리가 너무 의아해서 자기랑 정말 친한 이제 다른 부시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잘 먹고 축제를 재밌게 잘 즐길 건데 왜 자기한테 이렇게 면박 주고 모욕 주고 이렇게 농담하듯이 장난쳤느냐.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시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렵을 하는 부족이잖아요. 부시맨은 수렵을 하는데 어떨 때는 작은 걸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걸 잡을 때도 있겠죠. 이거는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 고기를 잡았다고, 큰 동물을 잡아왔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죠? 작은 걸 잡아왔다고 비아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은 그 칭찬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게 되면은 그게 권리가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예. 나는 의뢰 잘하는 사람, 나는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 나는 너희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 부족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큰 고기를 잡은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뭐냐 고기가 왜 이렇게 조그만 걸 잡아왔냐, 이건 먹어도 이거 잡아도 누가 먹을 수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온 사람도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작은 고기를 잡아왔다,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칭찬은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칭찬이 잦아지면 그게 권리가 되고, 그게 권리가 된 이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돼 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그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병우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병우가 소년 등과를 했죠. 예. 굉장히 빠른 나이에 그 고시를 패스합니다. 이른 나이에. 그렇게 하고 아주 2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30도 안 된 나이에 60이 넘은 노인네들이, 돈 많은 노인네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영감님 했다고 해요. 영감님 오늘은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제가 밥을 사려고 합니다. 영감님, 골프 치러 가시죠. 영감님, 제가 뭘 샀는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우병우가 공부만 하는 그런 괴물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아무리 내가 엘리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최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그런 게 당연해지고 처음에 이 노인네들이 굽신굽신했을 때 우병우도 같이 굽신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네들은 인사하는데 우병우는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그죠? 눈에 선하죠? 제가 얄마르 브란텐과 이 쿵족 부시맨을 갖고 온 것은 같은 맥락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왜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새벽 4시 반, 5시 다 됐네. 졸려가지고 제가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모르겠어요. 좀 단어도 막 틀린 게 있는 것 같고 한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얀테라겐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읽지 맙시다. 저 역시 제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그냥 정리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어떤 그런 숙련도, 이런 것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륜과 어떤 그런 쌓인 노하우, 정치건 인생이건 직업이든 그 어떤 뭐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산을 탄다거나, 저는 산을 안 타요. 산은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산은 보라고 있는 거지 올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산을 탄다든가 요리를 만든다든가 등등.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 없어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배워야 될 사람은요,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다가오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습득하려고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얀테라겐 원칙 10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적어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면요, 이 항목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 아까 제가 역으로 읽어드렸죠.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10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잘 파악하시고,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멀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 우리를 비웃지 말 것.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예. 기억 잘 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전부 다. 예.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뭐 어느 정권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잘 지켜달라고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뺏어오는 거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이에요. 왜? 공정하지 못한 애들한테서 정권을 빼앗아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만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뺏어온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